인류의 문명은 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생존의 기본 조건이자 진화의 원동력이 되어준 물. Мэдээж усгүй болвол тэр зам амьд өргөдөж зөв амьдрах нөхцөл бол ямар ч нөхцөлгүй тийм учраас бол биднээс миний хувьд бол усыг бол чандна эрдэнэ гэж дээдэлдэг.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과도한 개발. 이로 인한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로 점점 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가 물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 문명이 발전하면서 인류는 물을 영원히 다스릴 수 있을 거라고 자만을 했죠. 그러나 지금 그 물이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명들까지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거든요. 20세기 석유가 블랙골드였다면 물은 21세기 블루골드. 물에 관한 새로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전북 지역에 식수를 공급하는 거대한 담수호. 용담호는 지난 2001년 금강 상류를 막아 만든 용담댐의 건설로 생겨났죠. 이 거대한 다목적 댐을 짓기 위해 진안군 6개 읍면 68개 마을이 물에 잠기면서 2,000명이 넘는 주민이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방송사 PD 출신인 이희중 교수는 스몰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기록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드론을 통해서 내가 살던 마을 또 마을 아래를 찍으면 내가 뛰놀던 골목 또 어르신들을 찍으면 누구네 엄마 나왔네 누구 아저씨 나왔네 그게 사실은 정겹잖아요. 좋고 그런 모습을 좀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이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 작업은 이 농촌이 소멸되고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느 누군가는 좀 해야 할 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록 작업에 주로 활용하는 게 드론. 이 모습을 이게 필요한 거죠? 이미 호수에 잠겨버린 마을은 영상으로 담을 길이 없는데요. 드론을 띄워 과거 마을이 있던 곳을 가늠해 봅니다. 용담댐이 사실 국내에서 5번째로 큰 댐이잖아요. 지나다 보면 좀 넓게 물이 있다는 데는 사실은 예전에 면 소재지 자리예요.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앞은 이제 상전 면사무소가 있던 자리인데 지금 이 호숫가 주변에 보면 좋은 집들이 깨끗한 집들이 좀 있잖아요. 이 집들은 사실은 이주민, 스몰민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살지만 사실 아침마다 호수를 바라보면서 저기는 내가 살던데 우리 아버지가 살던데 하면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제가 이 용담댐을 주목하게 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터를 잡고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이주민
보이지 않는 실향민이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혼재돼서 살거든요. 원래 살았던 마을 사람들과 새로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사는데 그런 모습들을 한번 좀 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이거에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 이분들이 남아있는 분들의 대부분은 70대, 80대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을 담지 않으면은 앞으로 한 10년 후면은 이 사람들 얼굴조차도 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제가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고향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남겨진 일상을 누군가는 기록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들었답니다. 근데 이거 하다 보면 좀 아쉬움이 많아요. 왜냐면 이 면민의 대부분이 지금 고향을 떠나고 사실은 한 10%, 20%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추석 때 되면 찾아오고 가끔 뭐 실향민의 날 해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잔치도 하고 하는데 그때 되면 그렇게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하는 모습들이 결국 마음 한켠에 내 고향이라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실향민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향이 북인 사람은 언젠가 갈 수 있는 희망이라도 있는데 우리는 희망조차도 없다. 그게 굉장히 이제 저는 가슴에 와닿았는데 뻔히 보이죠. 우리 집 앞에 내 고향 옛집이 있는데 물에 잠겨 있으니까 결코 다시 갈 수 없는 그런 게 이제 자기한테는 굉장히 가슴 아팠던 거죠. 그게 저한테 가슴에 와닿았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생각으로 살아갈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 이제 한 동네 뭐 용담면, 상점면 주민이라는 어떤 공동체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사이좋게 살아가는 모습이 참 좋은데 좀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70대, 80대 연로한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누가 여기를 그리워할까 라는 생각. 이제는 그리워할 대상자조차도 사라져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요즘 들어서. 다목적 댐의 건설로 식수 공급은 편리해졌지만 다른 부작용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인공호수는 녹조로 몸살을 앓습니다. 녹조 라떼라는 우스갯소리가 등장할 정도죠. 초록 물감을 풀어놓은 듯 호수 전체를 물들인 녹조. 여기에 바람이 불면 토사와 쓰레기까지 흘러들어 식수원으로 재기능을 할 수 있을지 불안할 정도입니다. 사실 뭐 다목적 댐이나 이런 농업용수 댐은 필요하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여름에 폭우가 오고 태풍이 오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뭐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수지를 만들고 댐을 만들었는데 그 저수지에 너무 많은 쓰레기가 몰려 들어가지고 사실 보기가 좀 흉악해요. 상류 쪽에 가보면 지금 너무 많은 쓰레기가 있는데 우리의 편리에 의해서 댐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은 결국은 이용자, 수용자는 또 우리잖아요. 그랬을 때 조금만 환경적인 측면을 좀 생각해주고 또 그걸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수거할까를 서로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댐의 건설은 물의 흐름을 제어하고 전기를 생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종종 인간의 독창성의 상징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댐의 건설은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전 세계의 공동체의 파괴를 초래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물 관리를 위해 본격적으로 다목적 댐을 짓기 시작한 건 1970년대. 강물을 가두는 댐은 생활용수를 확보하고 홍수를 막는 데 가장 편리한 방법이었죠. 실제 댐 덕분에 우리나라는 부족함 없이 물을 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물이 부족할 수 있는 국가예요. 그 인구행동연구소라 그래가지고 국제기관에서는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선정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강우가 6월 달부터 9월, 10월 정도까지 집중이 돼 있고, 그리고 비가 오면은 곧바로 이제 우리는 하상계수라고 전문적인 용어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강의 구배가 심해가지고서 물이 빨리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물이 육지에 있을 시간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960년대부터 수자원 개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목적 댐을 한 20개쯤 건설했고, 그리고 수력발전 댐도 한 15개쯤, 그리고 생공용수 전용 댐이라 그래서 약간 중소규모의 댐도 한 54개, 그리고 농촌 저수지도 한 17,000개 정도를 개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물 저수량이 한 137억 톤 정도 돼요. 그 저수지에 담을 수 있는 물이. 우리가 1년에 사용하는 물이 한 250억 톤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물을 저수하고 있는 양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렇게 수자원을 개발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가뭄이 오더라도 물이 부족한 것을 모르고 사용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애초부터 물을 돈을 내고 사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도 적고, 또 수자원을 개발한 덕분에 우리가 물이 부족한 것도 별로 느끼지를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은 풍족하게 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 물관리 여건이 열악한 나라로 분류됩니다. 좁은 국토 면적에 산지가 많고 높은 인구 밀도 탓에 물 사용량이 많아 정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그동안은 이런 물 문제를 주로 댐 건설로 해결해 왔는데 최근 정책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건설 대신 시스템 관리로 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새로운 물가치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유망 물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데요. 대구에 있는 물산업 클러스터가 대표적입니다. 물을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시켜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지난 2019년에 만들어진 물산업 클러스터. 네덜란드와 미국에도 물산업 클러스터가 있지만 정수와 재이용, 하수와 폐수 등 모든 물산업의 전 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은 대구가 세계 최초입니다. 국가물산업 클러스터는 R&D, 기술 지원, 사업화, 해외 진출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국가물산업 클러스터에 입주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대표 지원 사업은 첫 번째,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혁신형 물기업 육성, 스타트업 물기업 양성, 인재 육성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혁신형 물기업 등이 7개 기업이 현재 참여하고 있으며 7개 기업 등이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산업 클러스터에 입주한 이 업체는 액추에이터를 제조 판매합니다. 액추에이터는 물의 양을 정확하게 제어하는 데 필요한 장치. 노이즈가 예상이 돼서 그 노이즈 많은 물을 쓰는 농장이나 공장 등에서 물의 낭비를 막고 효율적으로 물을 사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긴 부분이 사실 만약에 실드 처리를 하면 아무래도 노이즈 액추에이터를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수도꼭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물이 필요할 때 수도꼭지를 원하는 만큼 돌려서 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하는 만큼을 손으로 돌리면 매뉴얼 타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거를 자동으로 하면 스마트 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특징된 기술로 본다면 수명 예측이 가능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명 예측이 왜 필요하냐? 만약에 이 밸브 액추에이터가 고장이 나는 시점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유지 보수 시간을 정할 수가 있고 만약에 고장이 발생했을 때의 손실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수문을 열고 닫는다는 것은 곧 지금처럼 장마가 있을 때 예전 같은 경우는 큰 홍수가 나면 사람이 가서 열고 닫았다면 지금은 통신을 통해서 사무실에서 현장을 AI 카메라가 전송해주는 모습을 보고 현장에서 바로 동작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하천이 범람을 해서 농가가 침수가 된다든지 지난번에 작년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침수가 돼서 인명사고도 수없이 발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 AI 카메라나 멀티관제 시스템이 적용된 수문 관리 시스템을 적용한다면 상당 부분 미리 예방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 성분을 분석하는 검사 기기를 개발한 업체도 있습니다. 물 계측 분야는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을 따라가기 힘들었는데요. 이 회사는 10년간의 연구 개발 투자로 마침내 미국의 수출길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2017년부터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또 앞선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곳에서 저희 제품을 런칭하고 판매하면서 느낀 점들은 스마트 물 관리에 대한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IT에 관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부각해서 스마트 물 관리에 IT 기술을 접목한 그런 제품들로 시장을 도전한다면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또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부산에 공장을 설립했는데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맞춰 이전하면서 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내부라든지 정확도를 대한 어떤 정확도는 또 전체 품질 우리 품질 관리에서는 사실 검사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품질 검사에 만전을 다해야 됩니다. 환경부가 선정한 혁신형 물기업 30개사 중 16개사가 물산업 클러스터에서 배출되었고 그린 뉴딜 유망 기업에도 7개사가 지정됐는데요. 그 성과 뒤에는 한국 물산업 협의회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한국물산업협의회에서 환경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혁신형 물기업을 지정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 위탁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저는 그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환경부에 속한 공무원 숫자는 사실 늘어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걸 위탁기관에서 처리를 해주는데 그 위탁기관 또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산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국내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해외 산업을 나가기 위해서 교두보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물산업협의회에서 해주고 있는 이 혁신형 물산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4.2% 성장하고 있는 유망 시장입니다.
우리 국내 물 관련한 산업은 이제 이 조사라든가 물 관련한 어떤 조사 계획, 뭐 이런 엔지니어링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수도라든가 뭐 파이프나 펌프나 이런 이제 그런 제조 분야 이런 게 이제 제조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건설이라든지 또 그러니까 처리장이라든지 우리가 관로 건설이나 이런 건설 분야,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건설 이런 처리 시설들을 운영하는 이런 큰 전체의 분야로 우리가 나눠서 이제 아주 시장이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아마도 세계적인 시장 규모처럼 뭐 아주 급격한 증가는 아니지만은 아마 기후 변화 문제나 우리가 물 문제가 굉장히 뭐 가뭄도 지고 홍수도 지고 또 수질 문제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세계적인 어떤 흐름과 맞춰서 아마 그 꾸준히 시장 규모는 늘어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물 산업이 기업들을 위한 산업 육성 정책이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편으로 보면 기업을 위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물 관련 기술이 발전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뭄 문제라든가 침수, 갑자기 그 침수가 되어가지고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물 관리 기술을 제대로 육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육성이 돼서 관리 기술이 이제 좋게 되면은 결국은 국민한테 그런 피해도 줄고 또 편리도 하지는 어떤 물 관련 복지가 늘어나는 이런 형태로 산업 정책의 목적을 우리가 이제 그런 목적으로 물 산업 육성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물이 보호와 규제 대상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고 있는 지금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바뀌었습니다. 물산업이라는 부분 자체가 일반 민간 기업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 정부에서 어떤 계획이 나오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시작되고 그 전에 이제 시작됐었던 이제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끝날 때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업체들은 이제 새로운 또 사업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있지 않으면 사실 미래 전망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정책적으로 조금 더 이러한 것들을 또 연장을 한다거나 규모를 좀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새로운 사업을 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정부 쪽에서 해주셔야 사실 물 사업이 좀 더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 블루 골드 물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가 세계 경제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물은 우리에게 소중한 자원이고 생명입니다. 이 소중한 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관리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지속적인 물관리 기술을 위해서는 물산업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제 후발로 물산업을 기술 개발이라든지 시장을 개척했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이 물 문제가 결국은 에너지 문제가 우리가 에너지 문제와 물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는 기술들을 우리가 이 스마트 기술까지 같이 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선도하는, 그래서 해외의 물 기술과 물 관련 산업이 이제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쪽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전 세계적으로 물의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2030년도에는 전 세계 물 수요의 60% 정도만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리는 전망인데요. 이런 상황 변화에 따라 물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물산업은 석유, 자동차, 전력, 정보기술 분야에 이어 5번째로 큰 규모의 산업이 되었습니다. IT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위성을 활용한 물산업의 블루오션을 개척해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 부족 시대, 인공 강우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죠. 아랍에미리트는 이 분야 선도 국가 중 하나입니다.
아부다비에 있는 국립기상청에선 사막 위에 구름씨를 뿌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يعني طالع الشاشه كانك شغال على الشاشه كانك جالس تشوف انت الاشياء هذه. Here in the UAE we do not have natural water resources. We do not have rivers, for example, or so we only have rain and desalination. And of course we wanted to get the maximum out of each cloud in terms of water and rainfall. In arid and semi-arid region, we think thi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methods. 강우량이 적긴 하지만 아랍에미리트 상공엔 1년 중 200일 이상 구름이 형성돼 구름씨를 뿌리기엔 적합하죠. Basically, the technology is that we use hygroscopic materials. This is the idea, is that you want to help in a microphysical process that happens inside the cloud, which is you want the droplets basically to hit each other in coalescence, so that the water droplet grows bigger and then it falls on the surface. And then we send our aircrafts to take these materials to the base of the cloud. So once we put these materials inside, then with the motion, the up motion of the wind, then it takes these materials inside the cloud, and then this process happens. So you have a bigger water droplet, and then it falls as rain. What happens is that sometimes you have a cloud and it has water content in it, and it starts raining, but the droplets are so tiny that they evaporate even before they reach the ground. So by doing the cloud seeding operation, we make sure that we have a bigger droplet, and then we make sure that we get the maximum out of each cloud. Our forecasters here, of course, they see the weather. They know that after 3 days, for example, we have a good situation of forming clouds, so our team becomes ready, and then we immediately dispatch the aircraft to do the operations. Go to location 257 at 99. We're on duty all the time in case there's weather coming. We get to 3 days advance notice, but then all of a sudden there's poof, something pops up and it's like scramble. We've got to go and get to this cloud that's just showing up. We're looking for towering clouds, the fluffy clouds that grow rather than the flat sheet clouds. There's an updraft within that cloud, and we're trying to penetrate into that updraft and release the salts in that location so that then they can be carried up into the cloud and mix with the water vapors and coalesce and form droplets and fall as rain. It can be quite exhilarating. There are some unusual experiences dealing with the clouds. When we do penetrate into that updraft, it's like the aircraft's becoming a glider. We're suddenly getting this big vacuum cleaner pulling air up above us. The aircraft is just gliding around at 300 kilometers an hour just in this updraft with no assistance other than the cloud pulling on us. When I fire the flare and I circle back around and come back through 2 minutes later and seeing the change, whether it worked or whether it didn't work, and seeing the result on the weather radar live on the aircraft and just seeing it, you know, just forming and falling as rain. We see many countries now, either they started a long time ago in cloud seeding and now they are coming back. I think, especially here in UAE, I think the project is valid with the results that we've seen. It shows that, yes, we have to continue in this, and we have to continue advancing the science in this field. 매년 더 많은 나라에서 가뭄이 심해지는 상황. 날씨와 강우를 예측하는 능력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날씨는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죠.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아예 안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에 대한 인식이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강수량이 적은 아랍에미리트에서는 비를 보는 것도 빗소리를 듣는 것도 쉽지 않죠.
비에 대한 갈망으로 탄생한 걸까요? 이곳엔 비와 사람과의 관계를 탐구하는 설치 미술인 레인룸이 있습니다. The idea developed, I think, incrementally over a period of time where we were working with different media, and water was one of those elements that we tried to use for a sculptural project. And what seemed to be a really dead end suddenly allowed us to think about a whole environment in which we could control rain. And we were like, if we can do that, then we might as well insert a human into a rainstorm without that person getting wet. It's a very elemental shared experience. People relate to rain across cultures, across gender, across age. And you have the sound, you have the smell. It's not just the raindrop. I think maybe in daily life, the visual impact is maybe the least important, because you have the smell, you have the sound on different surfaces. You can really read your environment if you're under a glass roof or outside. 레인룸은 물을 지속적으로 재활용해 내리게 하는 100제곱미터 크기의 공간입니다. 사람이 들어가면 바닥의 센서가 물 공급을 차단해서 젖지 않고 폭우 속을 걷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The way that people respond with their body language to Rainroom is very similar across cultures and across the different locations where we've shown it. So that there are these, people who almost aggressively meet the unknown ahead of them. They just stride in and usually get soaked a little bit because they're a bit too quick. There are other people who are very conscious about their bodily sphere. They look very closely where they walk, where they put their foot. And then there are also people there just observing. It's very sort of archaic personality types that come out in the behavior towards the rain, I think. 레인룸은 2012년 런던에서 처음 선보인 이후 전 세계 다양한 도시에서 설치되었다가 2018년 아랍에미리트 샤르자에서 영구적으로 전시될 장소를 찾게 된 거죠. 레인룸이 일으킨 화제에 예술가들은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I think in Los Angeles it had been a drought for 8 months. So there was a young family with a baby, and they came to the Rainroom specifically not to have an art experience, but for their child to experience rain for the first time in its life. That was food for thought in terms of, is this how we will Dystopian. Dystopian futures, is this all we have left to experience nature, like these very sparse, minimalist recreations of something. And it's frightening how quickly we trigger on that. 우리 미래 세대는 비를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인도에는 비의 향기를 재현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비향수를 만드는 거죠. The smell that you get from post a rain, it is something which cannot be defined in words. It is heavenly. And so we try to create that fragrance into a bottle, a perfume oil, which is called Atar Mitti. And Atar Mitti is basically the smell of the rain captured in a bottle. 칸나우지는 무굴 제국 시대부터 인도 향수 산업의 중심지였죠. 미시란 가문은 1900년대 초반부터 비향수를 만들었습니다. My great-grandfather was among a handful of perfumers who discovered this art. He was also among the very few perfumers who used to supply zamindars to the kings, to the royal families of those times. 그는 향수 제조의 비밀을 아들에게 전수했고 그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졌죠. My grandfather, he used to take us, me and my brothers, to the nearby ponds, and we used to practically see from what kind of mud is required.
We have seen the whole chain right from scratch, and he used to mention that the rains are very, very crucial part of this. 오직 빗물이 들어있는 연못에서만 아타르미티, 비향수를 만들 수 있는 성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건조한 기간 동안 특정 식물들은 진흙에 흡수되는 오일을 생성합니다. 비가 오면 이 오일은 진흙에 사는 미생물에 의해 지오스민이라는 물질로 방출되죠. 지오스민은 탄소와 수소, 산소로 만들어져 비에서 나는 흙냄새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비로 형성된 진흙이 비향수를 만드는 원료인 셈이죠. We have these suppliers of the baked clay. So these are people who collect the mud from the rainwater ponds, and they are baking it in a certain formation. We put this baked clay into these vessels. Then we pour water from this, and then from the hydrodistillation process, we get the vapors from this into a funnel. This funnel has a base oil which is used as a fixative to carry the fragrance, because the molecule which arises from the mud, it does not have any liquid formation of its own, so we need a base oil. So we get that collected into a base oil, and then we filter it into making into different vessels, and there are certain process of filtration. Then we filter it out, and then the bottling happens, and then it is ready to be dispatched. This is something which is close to my heart, and this is close to my tradition. So why not carry this forward, and something of very own Indian origin and very of my own can be offered to the world, which is pure, which is natural, and which is very, very organic. 이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선 몬순이 내려주는 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Even before the monsoons come in, everybody is worried whether there'll be good rains, there will not be good rains, and so on and so forth. Atar mitti, we were always told, it smells like the first rain that comes on the ground, which is soothing, which has a sense of relief. It has a soothing smell. It has a sense of relaxation. 비를 경험하는 특별한 공간, 비의 향기를 담은 향수. 이런 상품들이 나온다는 건 사람들이 그만큼 비를 기다리고 그리워한다는 뜻이겠죠. 비는 우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사용하는 물의 원천이니까요. 그런데 물이라고 해서 다 같은 물이 아닙니다. 식수보다도 더 비싼 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부품, 반도체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물, 초순수가 그 주인공입니다. 반도체가 온전히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물, 초순수의 비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물에는 수소와 산소뿐만 아니라 미생물과 무기질 등 여러 물질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반도체를 만드는 데는 물속의 모든 이물질을 제거한 초순수를 필요로 하는데요. 초순수는 어떻게 탄생하는 걸까요? 초순수는 정말 아주 깨끗한 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요.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물은 사실 H2O라는 분자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H2O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들이 더 많이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물질들을 거르고 무조건 H2O만 남기자라는 게 목표고, 그 H2O만 남았을 때를 초순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돗물에는 아직까지 이온화된 물질들이 있어요. 그 이온화된 물질들까지 다 제거해주고
무조건 물 분자만 가지고 있는 순수한 상태를 초순수라고 하는데, 그 초순수를 이용을 해야지만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아주 잘 만들어지는 반도체를 생산해낼 수 있거든요. 가전제품이 물에 닿으면 고장나는 이유가 전도성을 띤 이온 성분 때문인데요. 불순물을 뺀 초순수는 전도성이 사라져 반도체를 고장내지 않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급증한 만큼 초순수 수요도 크게 늘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초순수 생산 설비 기술이 미흡한 편입니다. 반도체 공장에서는 이미 초순수 설비가 운영이 되고 있었죠. 근데 주로 이제 해외 의존도가 많이 높은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국내 설비로 좀 대체를 하고, 이 국내 설비로 대체를 해서 검증을 해서 우리가 해외 시장을 나가자.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에도 이제 반도체 위탁 공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새로 지어지는 반도체 공장들에 우리가 가진 기술력을 가지고 시증을 해서 운영이 된다면은, 그 또한 우리가 이 반도체 초순수 생산이라는 분야에서 기술을 선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순수가 우리나라 핵심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현재 생산 설비는 일본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대부분 공장에서 일본 설비를 사용하고 있죠. 2021년부터 환경부가 초순수 내재화를 목표로 관련 기술 개발에 돌입했는데요. 대학의 관련 학과에서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연구의 속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위탁 사업을 수공해줘서 이제 물 환경 쪽에 미래 인력 양성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워터 플러스 AI 사업과 이제 반도체 초순수 관련 미래 인력 양성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그렇게 많은 규모가 아니에요. 큰 규모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너무 한정적인 거죠. 그래서 이 한정적인로 받을 수밖에 없는 수혜 규모를 조금 더 키워서 예를 들자면은 각 지역의 한 곳의 학교로 이제 양성 사업을 준다던가, 아니면은 진짜 잘할 수 있는 학교에다가 그 인력 양성 사업을 제공을 해줘서 그 내에서 정말로 괜찮은 물 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학생들을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점점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물산업. 무엇보다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데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개발된 기술은 한 나라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고루 쓰여져야 합니다.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명들까지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생명들을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물을 깨끗이 처리를 해서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값싸게. 그럼 어떻게 값싸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이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 물을 사먹는 시대가 온다고 했을 때 다들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시대가 됐죠. 물이 산업이 되는 시대입니다. 나라들마다 물기업을 성장시켜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 사용 문제는 근본적으로 전 세계가 다 함께 공유하고
연대해야 할 전 세계적 사안입니다. 물의 올바른 순환과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Extreme events like drought or heavy rainfall is going to be increased. These extreme events with the climate change is becoming more difficult to predict also. By today, thousands of satellites orbit the Earth, many of which are used for weather and planet observation.